안녕하십니까, 바라신입니다. 오늘은 15년 동안 세계 최대 규모의 성매매 조직을 운영하며 무려 200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간 네 자매, 곤살레스 발렌수엘라 자매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1950년대부터 1964년까지 멕시코의 과나후아토와 할리스코 지역에서 델피나, 카르멘, 루이사, 헤수스 이렇게 네 자매는 매춘업소 란체랑에를 포함한 여러 불법업소를 운영하며 상상조차 하기 힘든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들은 주로 가난한 여성들에게 가정부 일자리를 미끼로 접근한 뒤 그들을 약물에 중독시키고 강제로 업소에서 일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매들은 그 여성이 더 이상 쓸모없다고 판단되면 망설임 없이 목숨을 빼앗는 일을 반복하였습니다. 심지어 많은 돈을 소지한 손님들까지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 91구의 시신이 발견되었지만 실제 피해자는 200명을 훌쩍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만 보더라도 이들의 범죄가 얼마나 조직적이고 장기간 은밀히 지속되어 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4명의 여성이 어떻게 15년이 넘는 시간 동안 경찰의 눈을 피해 이처럼 끔찍한 행위를 이어갈 수 있었느냐는 점이었습니다. 지금부터 멕시코 사회를 넘어 전 세계의 분노와 공포를 불러일으킨 곤살레스 발렌수엘라 자매의 어두운 비밀을 파헤치고 이 모든 범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그들의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사건의 주인공인 곤살레스 발렌수엘라 자매는 멕시코 할리스코주의 엘살토 출신입니다. 그들의 어린 시절은 단순히 불우했다고 표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 정도로 자매가 자라난 가정 환경은 비정상적인 요소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머니 베르나디나는 매우 극단적인 신앙심을 가진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그녀의 신앙은 때때로 상식의 선을 넘었고 주변 사람들은 그녀를 광신도와 다름없다고 묘사하곤 했습니다. 베르나디나는 하루도 빠짐없이 묵주 기도를 올렸으며 자녀들에게도 똑같은 종교적 엄격함과 도덕률을 강요했습니다. 반면 아버지 이시드로는 심각한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항상 그는 운동선수가 물을 마시듯 술을 들이켰고 술에 취하면 감정을 통제하지 못한 채 분노를 폭발시키곤 했습니다. 그는 당시 마을의 순찰 경찰이었고 밤마다 말을 타고 돌아다니며 범죄를 단속했습니다. 이 직업을 통해 그는 일정한 권력을 가지게 되었으며 그 권력을 술만큼이나 자주 그리고 무분별하게 남용하였습니다. 이런 가정 환경 속에서 성장한 네 자매는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깊은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정한 규율을 어기거나 가족의 체면을 실추시켰다고 여겨지는 순간 아버지에게는 폭력적인 체벌을, 어머니에게는 혹독한 종교적 징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1930년대 중반 자매는 첫 사회생활을 방직 공장에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노동은 고되고 임금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삶은 점점 더 고단해졌고 자매는 점차 이보다 나은 삶에 대한 갈망을 키워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곤살레스 발렌수엘라 자매 중 첫째인 마리아 델 카르멘은 가장 먼저 새로운 인생을 꿈꾸며 집을 떠나 독립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발을 들인 세상은 안타깝게도 사회에서 가장 밑바닥이라 여겨지던 술집과 범죄 그리고 성매매가 만연한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하루라도 빨리 아버지의 통제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카르멘은 자신을 구원해줄 사람을 찾기 시작했고 결국 그 적임자로 50세의 식료품점 주인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그 남자는 그녀를 단순히 잠자리 파트너로만 생각했고 결국 아버지와 다를 바 없는 또 다른 지배자로 전락하였습니다. 카르멘은 곧 그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는데 안타깝게도 그 사실을 알게 된 남자는 그녀와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를 버리고 떠나버립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 이시드로는 딸의 불명예를 응징하겠다며 카르멘을 방 안에 감금하였고 다른 자매들에게 본보기로 삼으려 하였습니다. 그녀를 감금한 지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이시드로는 시청으로부터 지역 목장주 펠릭스 오르넬라스를 체포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는 동료 경찰 2명과 함께 목장을 찾아갔고 그곳에서 펠릭스를 마주친 순간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펠릭스는 도망치려 했고 이를 막던 이시드로는 결국 총을 발사하였습니다. 그 총알에 맞은 펠릭스는 사망하였고 살인을 저지른 이시드로는 결국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약 1년 동안 할리스코 지역의 여러 목장에서 은신하며 지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이시드로는 감금된 딸 카르멘을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는 예수스 바르가스라는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동네에서 엘가토, 고양이라는 별명으로 불린 그는 여러 여성들과 관계를 맺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카르멘은 그의 평판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를 사랑하고 있다고 믿었고 이번만큼은 그와 함께 정말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결국 엘가토가 함께 살자고 제안했을 때 카르멘은 주저하지 않고 집을 떠났습니다.
1938년 두 사람은 마을 외곽의 작은 술집을 열었는데 이 술집은 그들에게 제법 많은 수익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엘가토는 돈을 모으기는커녕 번 돈을 모두 도박과 유흥에 탕진하였습니다. 결국 그들의 가게는 얼마 지나지 않아 문을 닫게 됩니다. 두 번째로 나이가 많은 자매 마리아 델피나, 그녀의 운명 또한 언니 카르멘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델피나도 역시 언니처럼 자신을 혼란에서 구해줄 거라 믿었던 나이 많은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후 그녀는 집을 떠나 그와 동거를 시작했고, 이 선택은 아버지 이시드로의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시드로는 딸이 가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그녀에게 체벌을 가하였습니다. 얼마 뒤 언니 카르멘이 술집을 열었다는 소식은 시름에 빠진 델피나에게 큰 자극이 되었습니다. 바로 델피나는 집을 떠나 언니처럼 사업을 해보기로 결심합니다. 당시에 델피나는 돈만 벌 수 있으면 무엇이든 하겠다는 마음이었고, 결국 단기간에 큰 수익을 올리기 위해 불법 업소를 직접 운영하기로 합니다. 네 자매 중에서도 가장 영리하고 가장 잔혹한 인물로 알려진 델피나는 업소에서 일할 여성을 구하기 위해 가난한 여성들에게 가정부 일자리를 소개해주겠다며 접근하였습니다. 그렇게 속아 넘어온 여성들은 델피나의 업소에 감금되었고 강제로 성매매에 내몰리게 됩니다. 델피나는 이 여성들을 제자들이라 불렀으며 그들을 이용해 매우 구체적이고 치밀한 사업 구조를 세워갔습니다. 그녀의 방식은 이러했습니다. 먼저 술집을 운영하고 밤마다 여성들을 거리로 보내 손님들을 술집으로 유인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손님들을 다시 자신의 업소로 연결시키는 구조였습니다. 델피나는 지역 경찰, 군인, 정치인들을 먼저 초대한 뒤 그들에게 무료로 술과 여성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녀는 그 대가로 그들에게 자신의 불법 행위를 묵인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은밀한 거래는 모두에게 이익이 되었고 한동안 외부의 감시 없이 원활히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평화는 그렇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948년 어느 날 밤 술집에서 손님들 간의 시비 끝에 격한 싸움이 벌어졌고 결국 총격으로 이어졌습니다. 사건 현장에 경찰이 출동하면서 델피나의 불법 사업 전모가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고, 그 일을 계기로 그녀가 운영하던 업소는 강제 폐쇄 조치를 받았습니다. 델피나의 첫 업소가 폐쇄된 이후 그녀는 제자들을 데리고 이동식 영업을 시작합니다. 그녀는 각 지역에서 주 박람회가 열릴 때마다 찾아가 근처에 술집을 열고 손님을 유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이어갔습니다. 그 첫 시작은 멕시코 할리스코주의 산 후안데라고스에서 열린 박람회였습니다. 그녀는 박람회장 근처에 과달라하라 데 노체, 밤의 과달라하라라는 이름의 임시업소를 오픈했습니다. 당시 해당 지역에서는 여전히 성매매가 불법이었기 때문에 델피나는 두 채의 건물을 임대해 이중구조로 운영하였습니다. 한 곳은 합법적으로 술을 파는 술집이었고 다른 한 곳에는 외부에서 잘 보이지 않는 비밀 공간을 마련해 불법 매춘을 병행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녀는 14일 동안 손님을 끊임없이 맞이하며 박람회 특수를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방문객들은 술을 마시고 여성들과 시간을 보내며 델피나에게 막대한 돈을 지불했습니다. 박람회가 끝날 무렵 델피나는 현금이 가득 들어있는 여행 가방 2개를 손에 쥔 채 다음 장소를 물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뒤 델피나는 박람회에서 벌어들인 거액의 돈을 들고 멕시코 과나후아토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정식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상시 운영 가능한 업소를 열 계획이었습니다. 이렇게 업소가 자리를 잡기 시작하자 델피나는 자신의 자매 2명을 사업 파트너로 끌어들입니다. 막내 마리아 루이사는 계산대를 맡아 자금 관리를 책임졌고 장녀 카르멘은 주방 운영과 여성들의 빚 관리를 전담하였습니다. 그리고 델피나는 그 모든 구조를 철저하게 통제하며 사실상 업소 전체를 군림하듯 지휘하였습니다. 델피나는 과거 박람회장에서 배운 운영 방식을 바탕으로 더 정교하고 조직적인 매춘 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지역 경찰, 정치인들과의 유착을 강화하여 더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단속 회피와 외부 보호를 보장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녀는 여성들을 통제하는 방식에서도 점점 더 노련해졌습니다. 델피나가 선택한 방식은 비제 굴레를 이용해 여성들을 자신에게 예속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업소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위생용품, 의류, 화장품, 액세서리 등 업무에 필요한 대부분의 물품을 시세보다 비싼 가격으로 무조건 델피나에게 구매해야만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델피나의 함정에 빠진 여성들의 빚은 점점 불어났고 결국 그들은 빚을 갚기 위해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갇히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이 같은 방식이 어릴 적 아버지 이시드로에게서 당했던 방식과 놀랄 만큼 유사하다는 점입니다. 델피나는 아버지에게 배운 강압적 수단, 경제적 의존 같은 것들을 그대로 여성들에게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곤살레스 발렌수엘라 자매 중 셋째 마리아 데 헤수스. 어느 날 그녀는 자매들이 운영하던 유흥업소를 보기 위해 과나후아토를 방문하게 됩니다. 과나후아토를 방문한 마리아는 한 여성을 소개받았는데 그녀의 이름은 과달루페 레이노소, 실제 이름은 로라 라라가라는 여성이었습니다. 과달루페는 당시 과나후아토에서 자신만의 업소를 운영하고 있던 매춘부 출신 포주였습니다. 놀랍게도 그녀의 업소는 언니 델피나가 운영하던 곳보다 훨씬 고급스럽고 세련된 분위기로 지역 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마리아 데 헤수스는 과달루페의 운영 방식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결국 그녀에게서 그 업소를 인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언니 델피나의 업소에서 일하던 두 명의 에이스 여성 에네디나 베도야와 마리아 데 로스 앙헬레스를 자신의 가게로 데려와 자신만의 독립적인 업소를 운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마리아 데 헤수스가 운영하는 업소의 이름은 황금의 배라는 뜻의 라 바르카 데 오로였고 이 업소가 자리한 건물은 엘 포키안치스라는 별명을 가진 한 동성애자 남성의 소유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고객들은 마리아의 업소를 건물주의 별명인 엘 포키안치스라 불렀습니다. 결국 마리아도 역시 라 포키안치스라는 별명으로 불리게 되었고 이 명칭은 훗날 그녀 한 사람을 넘어 자매 전체를 상징하는 이름 라스 포키안치스로 굳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멕시코 역사상 가장 악명 높았던 여성 범죄 집단의 이름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마리아 루이사는 곤살레스 발렌수엘라 자매 중 막내였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언니 델피나가 운영하던 유흥업소에서 계산대를 맡아 자금 관리를 담당하였습니다. 루이사는 무려 10년 동안 그곳에서 일하며 자신이 직접 번 돈을 성실히 모았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녀를 각선미의 에바라는 별명으로 부르기도 했지만 놀랍게도 루이사는 단 한 번도 직접 매춘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루이사는 모든 일에서 완전히 손을 뗐고 그동안 모은 39,000 페소를 들고 멕시코 베라크루스로 이주해 조용한 삶을 선택하였습니다. 당시 처음엔 둘째 델피나의 업소와 셋째 마리아 데 헤수스의 업소는 각각 따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위치도 달랐고 운영 방식도 서로 달랐으며 심지어 유입되는 고객층도 크게 차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두 업소 사이에 자연스럽게 여성들이 오가며 인력 교류가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두 업소를 하나의 조직으로 보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자매들이 운영하던 유흥업소들은 하나로 묶여 라스 포키안치스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라스 포키안치스, 이 명칭은 점차 자매 전체를 지칭하는 대명사로 자리 잡게 됩니다. 당시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자매가 운영하던 업소 안에서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곤살레스 발렌수엘라 자매는 업소 내 질서를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폭력 조직과 손을 잡았고 이들은 여성들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들은 특히 임신한 여성이나 더 이상 수익을 내지 못한다고 판단된 여성들을 가차없이 처리하였고 도망치려는 이들에게도 자비 없는 처벌을 가했습니다. 당시 여성들을 직접 처리한 인물은 바로 델피나의 연인이자 검은 독수리 대장이라는 별명으로 불린 에르메네길드 주니가 말도나도였습니다. 이렇게 희생된 여성들의 시신은 자매들이 별도로 구입한 샌프란시스코 델 링콘의 한 농장에 비밀리에 배장되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이들이 사라지고 돌아오지 않게 되자 업소 내 여성들은 깊은 공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매들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여성들에게 자비를 베푼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949년 장녀 마리아 델 카르멘이 암 진단을 받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델피나가 운영하던 유흥업소에서 여성들의 빚 관리를 전담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글을 읽거나 쓸 줄 몰랐던 델피나를 대신해 카르멘은 여성들의 이름과 부채 내역을 꼼꼼히 기록하며 회계 업무를 맡아왔습니다. 하지만 카르멘이 세상을 떠난 뒤 델피나는 더 이상 여성들이 얼마를 빚지고 있는지조차 정확히 파악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갑자기 델피나는 평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며 업소의 여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우리 언니의 영혼을 위해 기도해준다면 그동안의 빚은 모두 없던 일로 해주겠어. 델피나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보여준 이 자비는 아이러니하게도 언니의 죽음을 계기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따뜻한 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델피나는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되돌아왔고 그녀의 통치는 한층 더 가혹하고 무자비하게 변해갔습니다. 이렇게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자매들은 당시 전혀 죄책감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놀랍게도 그 이유는 자신들이 어린 시절 어머니에게서 주입받은 종교적 윤리관을 지금도 충실히 따르고 있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성매매와 종교는 양립할 수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델피나와 마리아 데 헤수스에게는 그런 내부적 갈등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들의 윤리 기준 자체가 처음부터 철저히 왜곡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델피나와 헤수스는 성매매 행위 자체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고 오히려 동성 간의 관계나 자신들이 용납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일부 행위들만을 죄악으로 간주하였습니다. 실제로 고객들 앞에서 동성 간 관계를 가진 여성들에게 즉각적인 처벌을 내리며 돈보다 중요한 것은 윤리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후 자매는 업소 내에서 여성들이 손님 앞에서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감시 체계를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그 명분은 늘 같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행위, 즉 자신들이 정한 금기사항을 누구도 다시는 저질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델피나와 마리아 대 헤수스는 벽에 작은 구멍을 뚫어 손님과 관계하는 여성들을 몰래 지켜보았고 그들의 기준에 어긋나는 행동이 적발되면 해당 여성은 다른 이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처벌받았습니다. 그리고 만약 같은 일이 반복되면 델피나의 연인이자 검은 독수리 대장 에르메네길드 주니가 말도나도가 직접 해당 여성을 제거해버렸습니다. 1962년 멕시코 과나후아토 주 정부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개편된 지방정부는 기존의 경찰 간부들과 정치인들 다수를 일제히 해임하였는데 놀랍게도 그들 대부분은 라스 포키안치스를 오랫동안 보호해주던 핵심 인물들이었습니다. 같은 시기 당국은 유흥업소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예고하며 성매매와 관련된 영업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킵니다. 이제 누구든 성매매에 연루된 자는 더 이상 관용 없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해 자매들의 조직은 법적으로 완전히 무방비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결국 마리아 대 헤수스는 자신이 운영하던 유흥업소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었고 그 업소는 조용히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델피나의 외아들 라몬 토레스 곤살레스가 술집에서 경찰과 싸움을 벌이다 그 자리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은 자매 모두에게 큰 충격을 안겼고 특히 아들의 죽음을 목격한 어머니 델피나는 완전히 이성을 잃게 됩니다. 그녀는 곧바로 복수를 하겠다며 소총을 챙겨 들고 아들이 숨진 술집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총격전을 벌였습니다. 사건 직후 경찰의 추적이 시작되었고 델피나는 체포를 피하기 위해 도시를 빠져나가 은신에 들어갑니다. 이후 그녀가 운영하던 업소 정리는 동생 마리아 대 헤수스에게 맡겨졌습니다. 당황한 헤수스는 남아있던 여성들을 데리고 샌프란시스코 델 링콘에 있는 자매 소유의 외딴 농장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그녀는 언니가 돌아올 때까지 그곳에서 조용히 기다리기로 결심합니다. 얼마 후 도피 중이던 델피나가 농장에 찾아왔으나 그녀는 여전히 경찰에 수배된 상태였습니다. 결국 자매들은 여성들과 함께 창문도 제대로 없는 좁고 음산한 방에서 무려 6개월 가까이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한때 절대적인 힘을 자랑하던 라스 포키안치스, 그 거대한 조직은 이렇게 내부에서부터 서서히 붕괴되고 있었습니다. 1964년 1월 12일 굶주림을 더는 견디지 못한 카탈리나 오르테가라는 여성이 기적처럼 농장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그녀는 곧장 레온시에 위치한 주 검찰청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자신과 다른 여성들이 곤살레스 발렌수엘라 자매에게 어떤 짓을 당했는지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주 검찰은 즉시 수사팀을 꾸려 문제가 된 농장으로 출동시켰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작전을 지휘하게 된 인물은 과거 자매들의 업소에서 단골로 출입했던 손님 미겔 앙헬 모타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번만큼은 손님이 아닌 법의 이름으로 그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모타와 수사팀이 농장에 도착하자마자 델피나와 마리아 대 헤수스는 현장에서 체포됩니다. 체포된 두 자매는 곧바로 과나후아토 주 검찰청으로 압송되어 수사관들의 집중신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질문에도 자매는 완강히 부인했고 불법적인 일이 전혀 없었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한편 그 사이 수사팀은 샌프란시스코 델 링콘에 위치한 농장에 대한 공식 수색 영장을 발부받고 현장을 본격적으로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농장 땅속에서 99에 달하는 시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매들의 끝없는 부인에도 불구하고 증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만든 지옥의 실체가 마침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었습니다. 당국이 참혹한 진실을 밝혀낸 직후 체포된 자매들이 거리를 지나가자 분노한 군중들은 거침없이 욕설을 퍼부으며 그들을 향해 소리쳤고 일부는 격분한 채 자매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 순간 현장에 있던 경찰이 간신히 군중을 제지하며 더 큰 혼란을 막아냈습니다. 그러나 몇몇은 끝내 자매들을 자력으로 응징하려는 시도까지 벌어졌습니다. 이 소식은 곧 멕시코 베라크루스에서 조용히 살고 있던 막내 마리아 루이사에게 전해졌습니다. 루이사는 언니들을 돕기 위해 급히 과나후아토로 돌아왔지만 당국은 그녀에게도 공범 혐의를 적용하였습니다. 결국 막내 루이사 역시 경찰에 의해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1964년 1월 21일 델피나, 마리아 데 헤수스, 그리고 루이사는 살인 및 인신매매 등 중대한 혐의로 공식 기소되었습니다. 이후 본격적인 재판이 진행되었고 자매는 업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성들을 강제로 구금하고 여러 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가 인정되어 최대 형량인 징역 40년을 선고받습니다. 이는 당시 멕시코 형법상 허용된 가장 높은 수준의 형벌이었습니다. 또한 자매들의 업소에서 일하며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공범들 역시 모두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되었습니다. 자매들 중 가장 먼저 업소를 만들고 시스템을 구축했던 인물 델피나 곤살레스 발렌수엘라. 막상 그녀는 감옥에 수감되자마자 살해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시달렸고 그 공포는 결국 정신이상 증세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1968년 10월 17일 델피나가 수감되어 있던 감방에서 천장 보수를 하던 인부가 시멘트가 담긴 양동이를 실수로 떨어뜨리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그 양동이는 기묘하게도 그대로 델피나의 머리 위로 떨어졌고 그녀는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그토록 냉혹했던 델피나의 마지막은 어처구니 없는 사고사로 막을 내립니다. 막내 루이사 역시 오랜 수감 생활 끝에 1984년 암 판정을 받았고 외롭게 감방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반면 자매 중 유일하게 행복한 결말을 맞이한 사람은 셋째 마리아 데 헤수스였습니다. 그녀는 수감 중에도 종교에 의지하며 살아갔고 동료 재소자들에게 음식을 팔아 돈을 모았습니다. 그러던 중 같은 수감자였던 안토니오 에르난데스라는 남성을 만나게 되었는데 두 사람은 출소 후 곧바로 결혼해 세상과 동떨어진 곳에서 조용한 삶을 시작합니다. 이후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녀는 특별한 일 없이 평범한 노년을 보내다가 1990년에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자매들의 업소에서 생존한 여성들 대부분이 미국으로 이주했는데 안타깝게도 그중 대부분은 다시 성매매 산업에 남기로 선택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끝난 뒤 곤살레스 발렌수엘라 자매의 사건은 멕시코 범죄사에 지울 수 없는 어두운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 이 끔찍한 사건은 결국 기네스북에 단 한 줄의 기록을 남겼습니다. The most prolific murder partnership.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인 살인 공범. 그 기록과 함께 세상은 결코 잊을 수 없는 이름 라스 포키안치스를 기억하게 되었습니다.